1번 국학과 과학기술의 발달. 국학의 발달이라고 나오는데 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국이라는 글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조선에.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 중국 중심의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다양한 분야, 뭐 역사 분야, 지리 분야, 국어 분야, 우리의 학문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니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국학이 도대체 왜 발달했느냐?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동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봐왔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단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조선 사람들은 뭐 양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중국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모든 것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과 연관시켜서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막 이제 서양에서 세계 지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안 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중심도 아니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현실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우리의 지리를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중요한 아름다운 글자, 국어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국학의 장르 중에 역사 분야, 지리 분야, 국어 분야를 순서대로 정리를 할 텐데 말했지. 선생님이 색깔로 중요도를 조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진한 색깔, 빨강색, 주황색으로 쓴 건 실제로 모든 교과서에서 다 다루어지는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은 거지만 선생님이 이건 덜 중요하다 하는 건 없는 교과서도 있을 거야. 본인들 학교에서 배운 수준에 맞춰서 정리하면 돼. 자, 들어갑니다. 역사 분야. 자, 교환에는 선생님이 역사 분야의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 4명 실어놨어요. 이익, 안정복, 그 다음 유득공, 그리고 이종휘가 실려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안정복, 유득공. 그들이 쓴 책이에요. 자, 하나씩 출발하겠습니다. 이익. 이익은 실학자, 농업 중심 개혁론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뭐 실학을 연구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손을 놓은 건 아니야. 중복해서 등장할 수 있어.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역사 연구를 시도했던 인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아, 독자적인 연구를 시도했구나. 그 정도. 다음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역사서적으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왜 잘 나오냐? 중국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를 썼냐면 고조선에서 출발을 해서 고려 역사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주체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통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걸 체계화시킨 책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다음, 만만치 않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의 어느 역사를 정리한 거야? 발해의 역사를 정리한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역사를 정리할 때 항상 삼국시대 다음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고려시대 이렇게 이어졌는데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그런 주장을 하죠. 발해를 만든 이들은 고구려의 후예들이고 아래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지만 그 위에는 고구려의 후예가 만든 발해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말할 때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분명히 엄연히 발해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북국,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각각 우리의 국가가 있었다.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연구가 만주 지방까지 시야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 때문이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종휘의 동사 있는데 요거 없는 책 많을 거야, 교과서. 이종휘가 쓴 동사는 고구려 역사를 담은 거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지리 분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지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지리,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지리에 관련돼서 어떤 책을 쓴 서술한 서적, 즉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지도가 있어요. 지리 분야의 서적 그러면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중환이 쓴 택리지.
이중환이 쓴 택리지는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은 각 지방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놨어. 그래서 각 지방별로 자연환경이 어떻고 그 지방의 경제생활이 어떻고 각각의 지방에서는 이런 풍속이 나타난다라는 걸 상세하게 정리한 게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가 가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분야에 가면은 교환에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써넣으세요. 지도 분야에는 정상기가 작성한 동국지도도 유명하고 김정호, 굉장히 유명하죠.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도 유명합니다. 물론 대동여 지도가 좀 더 유명하긴 한데 동국 지도도 은근 시험에 잘 나와. 왜 잘 나오냐면 지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 거리를 줄여서 나타내는 거잖아. 실제 크기만큼 지도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줄인다라고 하는 게 이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비율을 정확하게 줄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 대략 줄였다라는 건데 최초로 정상기가 동국지도에서요. 정확한 축척을 사용해요. 100미라는 거리를 1척으로 정확하게 줄여서 지도를 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시험에 잘 나오죠. 최초의 축척 사용, 최초로 100미를 1척으로 줄였다. 이런 말 나오면 대동여 지도가 아니라 동국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정말 자세하게 우리의 영토를 표현을 했는데 산맥, 하천, 도로망 이런 걸 지도에 굉장히 상세하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분첩식이야. 나눌 뿐. 지도 전체가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 22개로 지역별로 나눌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경우 나는 경상도의 지도가 필요해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 따로 소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아마 그 교과서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사진이 나와 있을 거야. 같이 반드시 봐둬야 돼. 그 다음에 국어 분야로 넘어가는데 국어 분야는 자세하게 공부할 건 없고요. 이 사람이 쓴 요런 책이 국어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한 국어 분야. 신경준이 쓴 훈민정음운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유희가 쓴 언문지라는 책이 있는데 모두 조선 후기 국어 분야 연구에서 등장한 서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적에서 네 번째 백과사전유.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백과사전의 종류에 해당되는 책들도 많이 쓰여졌어요.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익,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앞에서도 이익 나왔잖아요.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라는 책도 백과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영조의 명령으로 관리들이 함께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동국문헌비고 역시도 백과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적입니다.